오랜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토지 투자와 중개 현장 이야기. 1교시에서는 도시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위성 지도를 이용하여 용도 지역 개념을 정리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조건, 매물 수집과 관리 분석의 중요성. 2교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또 원형지 탈출 성공 사례, 교환 계약 컨설팅 성공 사례. 3교시에서는 실전 용역 및 다양한 컨설팅 성공 사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망라한 실전 계약서 특약 작성 요령에 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4교시에서는 박준혁 법무사께서 분쟁 해결 사례와 더불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약 작성 요령에 관해서 익히게 됩니다. 김영태 대표님께서 정성껏 만든 80페이지 특강 교재 곳곳에는 정말 어디서도 듣기 힘든 오랜 실전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토지 투자와 중개 현장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김영태 대표님 사무실에서 특강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특강 일부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절대 농지예요. 누가 봐도 절대 농지, 네모 반듯합니다. 그렇죠? 이 안성시도 있잖아요. 2015년에 여기 농림지역에 있어요. 도시 외지역에. 저 도시지역으로 지금 편입을 해놓은 거야. 먼저. 그러면은 여기 지금도 농지법에 적용을 받아요. 진흥구역이야. 절대 농지라는 얘기죠. 내가 여기 보면은 이 농지 단순 투자의 성지예요. 평택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소사벌지구예요. 소사벌지구. 지금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건물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거의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다 뭐였냐? 눈바닥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눈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도시 외지역이었다는 얘기야. 그죠? 눈바닥이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이제 안성시로 와갖고 평택 이렇게 된 사례, 세종시 사례를 봐도 똑같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우리가 왜 이 도시적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이 여기 안성시 중심적으로 여기 몰려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도시지역에서라도 도시 외지역에서 바로 뭐 아파트 짓거나 큰 대규모로 짓거나 이건 불가능해요. 일단은 기반시설도 안 되고 용도지역부터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도시지역에 여기 절대농지인데 만약에 안성시가 40만이고 50만이고 30만이 인구가 들어오면은 과연 우리가 섹터라는 게 있어요. 섹터라는 게. 여기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 여기하고 우리가 도시지역의 절대농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용도지역을 놓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해요. 대규모로 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 산들이 너무 많아. 저 임야 있잖아요. 잘못 손대다가 금두껍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왔다. 뭐 천연기물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고적시대 유물이 나왔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할 생각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단순 투자할 때는 이 도시적에 이 절대 농지,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 그리고 졸부는 항상 토지에 대해 투자해서 졸부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 그러나 사는 사람은 이걸 왜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야. 여기서 봤을 때도 일단은 무엇든지 하려고 그러면 스토리를 알아야 돼. 그 땅에 대해서. 이 땅이 원래 경매로 나왔던 금액이에요. 15억이 넘었었어요. 최초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매도인이 5억 2천만 원에 샀던 거를 지금 6억 2천만 원에 1억 정도 몇 년 갖고 있다가 남겨서 파는데, 요게 감정가도 첫 번째 잘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공시지가 이하니까 이걸 교환계약을 온 사람이 샀단 말이에요. 이걸 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샀겠어요? 교환계약으로 쓰면은 하나 또 장점이 있어. 거래가액이 나타나질 않아요, 등기부에.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교환증서로 교환가액을 써갖고 은행에다가 대출 심사를 해요. 그럼 전에 감정했던 15억이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감정가, 그리고 또는 매매 계약 금액 중 작은 걸로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일정한 담보 비율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안 나오겠죠, 대출이. 근데 교환계약은 가액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 작업을 해갖고 이 땅을 이렇게 교환계약을 써갖고 잔금일 날이 있잖아요. 대출 받은 것만 7억 8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땅값 치고도 1억 6천이 그냥 남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안 좋아 보이고 맹지라도 있잖아요. 공시지가 이하의 매물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도로만 있다 그래도 이건 뭐 맹지랑 별 다를 바 없는 게 배수로예요.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배수로를 어떻게 찾냐 보면, 제가 이거 땅 실제로 보채리 92-2번지 거래했던 땅이에요. 여기 집 있었죠. 그럼 이 집에서 물을 쓰면은 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비가 오고서 건물 바깥에서 나온 걸 우수라고 그러고 내부에서는 오수라고 그러잖아요. 오수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여기는 정화조를 당연히 심었겠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뭐 오수든 이 땅을 침범해서 가면 이 땅을 오염시키게 되면 절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여기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물이 기본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정 하천까지 가야 돼요. 이 천이라고 된 데 있어요. 이 지목 보면은 이게 천이에요. 법정 하천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돼. 현황을 가서 보면요, 이 지적도하고 이용 현황하고 많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에 보면 물이 사실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지적지가 그냥 불이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국어로 되어 있는 데는 아예 포장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은 요 부분도 이쪽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담당 공무원은 확인해야 돼요.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보통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관로가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하천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정화조를 통해서 여기 저 집부터 여기까지 여기 밑에를 굴착을 해서 정화조로서 여기까지 연결시켜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수를 확인을 상당히 좀 잘해야 된다는 거. 뭐 축사도 있을 수 있고 철탑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묘지도 있을 수 있고 고물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종교 시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확인 설명서에 그 5가지를 다 써요. 무조건 있다 하고, 없다고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없어도. 그리고 비소문 시설이 뭐가 있을까? 묘지도 써요. 우리 현장관도 절대 알 수 없는 비소문 시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2008년도에 보면 여기 묘지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옛날 과거 지도를 반드시 클릭해 보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면은 비소문 시설, 내가 아까 말한 내용은 기본적인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놓치지 마요. 가면은 묘지가 안 보여요. 왜? 풀도 우거지게 자라났고 또 여기 2개를 이장했기 때문에. 근데 묘지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죠? 바로 옆에 경계점에
이거를 매수자한테 설명을 안 하면은요, 이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거, 철탑, 목장, 뭐 축사, 고물상, 종교종지, 묘지, 이거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고, 그 썼다는 사실이 항상 우리는 묘지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에 무용균 묘지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발견 못한 묘지가 있다고 반드시 각인을 시켜주면서 개화를 해야 된다. 임야 옆에 있는 토지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포천 세종강 고속도로 여기 나들목이 한성IC에 나들목이 생겨요. 불과 여기서 여기까지 차로 5분 거리도 안 돼요. 지금은 다 이게 벌목을 했어요. 그리고 2차선 도로 옆에 붙어 있고, 이 옛날에 보면은 이 묘지도 하나 있었어요. 묘지도. 그리고 지금은 이 도로면하고 어느 정도 일치적한데 상당히 이렇게 높았어요. 땅이. 요거를 이거 사실 내가 이제 근저당권 예순위로 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이 땅이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저게 30만 원이 나왔어요. 30만 원에 평당. 근데 사람들이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거를 땅을 매입한 사람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양반이 주로 하는 특징이 그래요. 저거를 갖다가 저게 1000평이었는데 30만 원이에요. 1000평, 900평이니까 그냥 1000평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1000평이라고 생각하고 30만 원은 3억이에요. 돈이 없어. 은행 가서 그 당시에 대출, 신용대출 잘해줄 때예요. 은행 가서 신용대출을 받아요. 신용대출을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저거를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줘요. 그리고 잔금을 3개월을 잡고 그 사람하고 매도인하고 특별한 약정을 해요. 이걸 감정하는데 이거 원형지잖아요. 임야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원형지할 때 감정할 때는 매매가 3억이지만 2억도 안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이 그 3개월 만에 저걸 공장허가를 득했어요. 공장허가를 득하고 원형지가 아닌 공장용지로 감정을 해갖고 감정가가 그 당시에 한 7억 8천, 뭐 8억 가까이 나온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이나 보전녹지나 이런 데 보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 돼요. 그런 땅들을 예를 들어서 1200평이면은 이렇게 300평씩 쪼개갖고 60평씩 건물을 줘요. 근데 여기는 기껏해야 창고 용지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여기 불법적으로 공장을 해. 임대를 놔요. 임대를. 그러면 딴 데보다 굉장히 싼데 임대료가 250만 원, 3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받는 거야. 그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땅값도 싸니까 수익률이 충분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지도 알고 이런 형태들이 불법인지도 알고 하는데 그냥 이행 강제금 물어가면서 불법이면 알면서 할 데도 없고 임대료도 비싸니까 뭐 큰 대기업의 1차 업체, 2차 업체, 3차 업체 이런 데 못하겠죠. 거기서 소고기뭐 간에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임대를 얻어갖고 또 잘 걸리지도 않고 그런 데서 얻어서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런 걸 쓸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장 필요한 사람한테 이걸 얼마에 파느냐? 그냥 4억 8천에만 팔아도 많이 남는 거예요. 한 6억 정도, 7억 정도. 근데 지금 안성시가 그러니까 15억 아니면 안 판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일단 땅을 계약하면은요, 매수자의 얘기를요, 충분히 들어봐야 돼요. 그럼 허가 나는데도 문제 없다는 걸 잘 알아. 본인이 이미 다 짚어봤기 때문에. 전문이니까. 그럼 이거 계약하면서 주의할 게, 여기서 이 땅만 보고 굉장히 주의할 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뭘까? 지목은 전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이고, 면적은 1620제곱미터에 490평이에요. 이 계약이 간단할까, 과연? 이 현황 봤잖아요. 한번, 예. 그러면 허가사항은 건축사가 자기가 전문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없다 치고. 이거 뭘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정말 놓치면은 중개업자가 아주 그냥 머리 피말릴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 요게 있으면서 있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하고 저걸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잔금일까지 반드시 저거를 치워야 돼요. 절대 공무원이 내주지도 않아. 그러면 저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가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밝히고 나서 계약서를 써야 된다. 본특강 4교시에서는 평택 고덕에서 이지법무사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박준혁 법무사님께서요, 토지분쟁 해결 사례와 중개사가 손해배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특약사항 작성 방법에 관해서 해설이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천안시 성안읍에 있는 700평짜리 전을 중개를 합니다. 중개를 하는데 매수인이 그 땅을 직접 와서 보니 700평이 다 안 되는 것 같고 일부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중개사는 어떤 식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당신이 중개사라면. 그러면 특약사항을 잘 써야겠죠?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약사항을 잘 썼으면 그 다음 이 매수인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기 땅에 또 권리 행사할 수 있게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사례를 제가 건물 철거 소송도 했고 토지 인도 소송도 했고 강제 집행까지 마무리했던 전부 다 흐름이라서 이 얘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종중계약하는 거하고 종중 등기하는 거하고 요거는 제가 평택에서 변호사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알려주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